자, 211페이지 계약법 총론. 그 1번은 계약 자유 원칙, 자유에다 동하십니다. 자유. 제가 지난 시간에 물권법 총칙할 때 물권하고 채권하고 기본적인 법체계가 다르다고, 물권은 효력이 강한 만큼 물권 법정 지원 주의상 법에서 정한 것만 인정하니까 대부분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고, 채권 관계는 당사자들끼리만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 완전 자유에 맡겨져 있다고.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자유에다 표시하고 첫 번째 줄 가운데 임의 규정 동하십니다. 계약법은 임의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냐 판단하는 거 쉬워요. 경제적 약자에다 표시하고 거기다 임차인 이렇게 쓰면 돼. 계약법 시험 범위에서 경제적 약자가 나오는 데는 임대차뿐이에요. 매매계약은 저번에도 했듯이 매도인과 매수인 둘 다 대등관계라 어느 한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계약까지는 다 임의 규정이에요. 계약법은 자유라 다 알아서 하는 거야, 당사자들이. 근데 법에서 당사자들이 미처 약정을 안 했을 때 그때 법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처럼 경제적 약자가 있을 시에는 대등관계가 아니니까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극히 몇 개만 강행 규정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강행 규정에다 표시하면 되고, 그래서 계약법은 임의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냐 물어보는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면 돼요. 1년 내내 세뇌 시켜줘. 임대차 계약 전까지 나오는 계약법 내용들은 다 임의 규정으로 답하시면 되고, 임대차 관계에서 나오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몇 개 규정만 강행 규정으로 나중에 학습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 파란색 2번에 계약의 종류.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 범위는 계약 딱 3개만 시험 범위예요. 많지도 않아. 매매하고 교환하고 임대차, 이 3개만 시험 범위예요. 자, 매매는 물건 주고 돈 받기로 약속한 거고, 교환은 물건 주고 물건 받기로 약속한 거고, 임대차는 물건 빌려주고 사용료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 계약들은 전부 다 서로 쌍방 간의 대가 관계에 있는 의무를 지기 때문에 이걸 쌍무계약이라고. 쌍무계약만 중개 대상이에요. 서로 의무가 발생하고 서로 뭔가 얻는 게 있어야 중개가 되지, 한쪽만 의무를 지면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3가지 계약만 시험 범위야. 그래서 중개사법 시간에도 이 3가지 계약에 대한 중개 수수료 요율 보죠. 매매하고 교환은 본질이 같잖아. 그러니까 둘은 중개 수수료율 똑같아. 임대차는 매매보다는 좀 낮잖아요. 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매매 교환이랑 임대차랑 중개 수수료 요율표가 다른 거예요. 딱 요거 3개만 시험 범위야. 공인중개사가 하는 게 이거 3가지 중개하는 거니까. 그리고 쌍무계약이면 서로 둘 다 대가가 있는 거라 언제나 유상계약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들 계약들은 합의만 되면 성립하는 거예요. 낙성계약이야. 낙성은 승낙이 있으면 성립한다, 합의만 되면 성립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효식 계약이에요. 여기는 몇 년에 한 번씩 아주 그냥 기초 문제로 계약의 성질 물어볼 때 나오는 단순한 문제예요. 문제도 짧고. 그럼 이 중 하나 바꿔가지고 틀리게 나와요. 그럼 이들 4가지 성격이 공통으로 적용되는데, 반대말은 쌍무계약의 반대말은 편무, 유상의 반대는 무상, 낙성의 반대는 요물이에요. 이 요물계약의 의미만 아시면 돼. 그러니까 낙성계약, 요물계약의 이 대립된 의미는 합의만 되면 성립하면 낙성계약, 합의한 거는 안 되고 그 약속한 물건이나 금전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걸 요물계약이라고 한다고. 이름도 요물스럽죠. 이때 요물계약의 예로 나오는 건 딱 한 가지가 시험에 나와요.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 등을 하면서 서로 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금 들어보셨잖아. 그 계약금은 이 계약과는 별도로 계약금 계약을 따로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1,000만 원으로 합시다라고 합의한 것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약속한 계약금이 완납돼야 성립해요. 그걸 요물계약이다 그래.
물건 지급을 요하는 계약. 불효식의 반대는 요식계약이고, 아예 첫날부터 했어요. 우리 시험 범위의 요식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요식하고 요물은 다른 뜻이요. 같은 요자 들어갔다고 또 같은 줄 알면 안 돼요. 그리고 이들 둘, 매매하고 교환은 서로 이행이 완료되면 다시 만날 일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일시적 계약이라고 해요. 한번 급부가 완료되면 더 남을 게 없는 거. 근데 임대차는 약속한 일정 기간 동안 당사자의 관계가 지속되니까 임대차 관계를 계속적 계약이라고 한다고. 근데 일시적 계약이냐 계속적 계약이냐는 시험에서는 주요 쟁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211페이지 파란색 2번에 양가로 1번 쌍무만 동원하시면 되고, 양가로 2번 유상,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낙성,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계약금 계약, 끝에 요물 계약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 요물 계약이다가 이 부분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고, 양가로 4번은 요식은 X하시고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 시험, 불효식은 동그라미 딱 치고, 우리 시험 범위는 다 불효식해. 그 다음 양가로 5번에 일시적 매매, 계속적 임대차, 그 정도 예시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시험은 다 이거네. 쌍무 유상계약을 한다. 그죠? 왜? 중개대상이려면 쌍무 유상계약이라야 중개대상이지. 그 중개수수료는 누구한테 받아요? 양쪽 다 받아. 왜 양쪽 다 받아요? 양쪽 모두 얻는 게 있으니까 그래. 양쪽 모두 얻는 게 있으니까. 매도인은 돈을 얻잖아. 매수인은 물건 취득하잖아.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양쪽에서 받는 거야. 그걸 속칭 양타라고 하잖아요. 뭐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중개 의뢰인 입장에서는 비싸게 보이죠. 중개업자 입장에서는요 싸지. 외국하고 비교하면 엄청 싼 거예요. 외국하고 비교. 근데 달라요. 일본이나 미국에 중개하는 거랑 한국 중개랑 달라. 우리는 진짜 소개만 하는 거예요. 법적인 책임 그렇게 크게 안 져요. 소개만 하는 거야. 근데 미국 공인중개사는 그렇지 않아요. 변호사보다 더 법률 검토를 많이 해요. 변호사 위에 있는 자격증이야 공인중개사가. 변호사 위에 있다고. 수익도 한 10배 많아요 공인중개사가. 걔들은 모든 법률적인 관계를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가. 브로커라고 하잖아요. 브로커 나쁜 말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나 나쁘게 쓰이는 거지. 중개수수이 어마어마해요 거기는. 그만큼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의뢰인 입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비싸 보이지 내가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면. 근데 딱 보면 소개 하나 해주고 막 몇십만 원, 적게는 많게는 몇천만 원 받잖아요. 그럼 그냥 내 입장에서 보면 뭐야 앉아서 그냥 보는 거 아니야 이래 보이지. 안 그래. 근데 그들 업무할 때 진상들이 얼마나 많은데 8억에 판다고 내놨다. 근데 막 오른다는 이야기 들려. 8억에 입으로 8억에 팔게요 했어. 다음날 계약서 쓰자고 딱 만났는데 1,000만 원 더 받아야 되겠대. 중개업자 하루 두 건이 아니다니까. 월세? 아이고 가서 바로 계약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 10대 깨는 봐. 10대 깨는 오락내 그 몇십만 원 보려고. 거기다가 또 하기로 해놓고 또 안 나타나. 많이 개선돼야 돼요. 아직도 옛날 복덕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 여러분이 좀 잘 배워서 어깨 나가서 계몽을 좀 하세요. 흡수되지 말고 그들을 고치라고. 자, 괜한 소리 했고. 자, 계약 성립. 계약 성립은 매년 나오는 가장 기초 문제예요. 뭐 민법 전체가 다 상식이지만 그보다 더 완전 상식. 아니 계약이 성립하려면 합의가 돼야지. 합의가. 그럼 합의가 되려면 양 당사자 간에 내용이 일치해야지. 그리고 양 당사자가 일치해야지. 그래야 합의가 된 거 아니에요.
야,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해요. 내 건물 1억에 살래? 이렇게. 을은 승낙을 하려면 누구한테 승낙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요? 어? 이게 당사자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장이 그거예요.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에? 시험에 야, 승낙 불특정 다수인한테 할 수 있어, 없어요? 왜 없어요? 당사자가 일치하려면 청약한 사람한테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지 불특정 다수인한테 승낙을 해? 속아 웃을 일이죠. 틀리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수험생의 50%가 검제를 틀려요. 그건 더 웃기죠. 안 웃기네. 자기가 그 사람이 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웃기질 않잖아. 어? 아니, 민법은 상식이라니까. 근데 그걸 상식으로 생각 안 하니까 엉뚱하게 틀려버리는 거예요. 자, 청약은 을한테 할 수도 있고 신문 광고를 할 수도 있지, TV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즉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한테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1억만 주면 내가 이거 판다고. 근데 승낙은요, 반드시 청약한 사람한테 해야지. 특정인한테. 어떻게 불특정 다수인한테 승낙을 하냐고. 그럼 집 밖에 튀어나와가지고 삭게요 그래? 여기 버젓이 시험에 나온다니까. 낼 게 그밖에 없으니까 틀린다니까. 또 응용해서 낸 놈이 이렇게 냈어요. 청약과 승낙은 모두 불특정인한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승낙을 어떻게 불특정인한테 해? 틀린 사람은요 더 미쳤죠. 두려워 지금 표정이. 아씨, 내가 저런 걸 틀리면 어떡하지? 그게 이제 공부하는 습관에 달려있는 거라니까. 습관에. 민법에는 절대 숨겨진 의도도 없고 심오한 내용도 없고 함정도 아예 없으니 있는 그대로 하시라.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한테 해야 돼요. 하나 맞았고, 그다음 계약 성립하려면 을은 얼마에 산다 그래야 돼? 1억에 산다고 해야 내용이 일치해야 계약이 성립하지. 9천에 산단다. 계약 성립해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지. 이것도 시험에 나와. 이거를 변경을 가한 승낙이다 그래. 갑의 청약을 을이 변경해서 승낙했잖아요. 그럼 승낙 소요력 없지. 결국 갑의 청약을 을이 거절한 거지. 그리고 새롭게 9천이면 팔래? 라고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다 규정했어.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걸로 본다라고. 그럼 이 상태에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갑이 이에 대해서 다시 승낙을 해줘야 성립하는 거예요. 1억에 사긴 산대. 대신에 취등록세를 갑 네가 내주는 조건으로 산대. 어이없죠? 이걸 조건을 붙인 승낙이다 그래. 이 또한 내용 일치 안 하잖아요. 그럼 갑의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걸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붙인 승낙이라고 한다고. 다 있어요. 계약 성립은 이 정도 하시면 돼.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할 때는 더 기초적으로 자주 나오는 쟁점들도 하는데, 지금은 3번의 제목 계약 성립 동안 쉬고 양가로 1번 의 첫 번째 줄 청약, 승낙, 합치. 두 번째 줄 내용 일치. 청약자, 승낙자 일치. 그래야 성립해. 자, 양가로 2번 거기 동그라미 2번 청약의 상대방 불특정 다수인 가능하다. 213페이지 양가로 4번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승낙 반드시 청약자 불특정 다수인 불가능. 참 이걸 외우기도 참 부끄럽고 틀리기도 부끄러운 거 아니요? 동그라미 3번 내용 일치. 조건 변경. 그 동그라미 2번 내용 일치. 조건 변경. 새로운 청약. 자, 파란색 4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6주 전에 했던 오래된 기억 하나도 안 나도 돼. 어차피 기억 안 나. 하나를 기억하려면 수십 번 반복해야 기억나요. 그죠? 우리 그래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영어 잘했어요. 근데 사용을 안 하니까 다 까먹었어요, 단어를. 그래도 다시 하면 기억이 가죠. 옛날에 외웠다가 잊어버린 건 다시 하면 기억이 빨리 되살아난다고. 똑같아요. 이거 처음 하니까 낯서니까 들을 때는 알 것 같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완전 하얘져 버려. 언제 했니? 이렇게 싶다고. 근데 이게 계속 2달에 한 번씩 순환 거듭하면서 반복되고 또 더 연습하고 익히고 익숙해지면 그날은 좀 더 익숙해지니까 반복적 학습이 필요해. 그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계약을 체결할 때 과실 있는 사람 책임지란 뜻이에요. 근데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책임이 아니라 이 사건은 오로지 딱 하나,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일 때만 적용되는 책임이야. 그래서 저희가 1년 내내 이렇게 외워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나오면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 나오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렇게 둘 중 한 단어 나오면 세팅이 되게, 제한능력자 나오면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나오면 제한능력자, 이렇게 되게 던킨 도너츠 이렇게 하듯이. 에어컨은 휘센 그랬잖아요. 뭐요? 스타일러는 요즘 LG인가?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민법도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딱 이 말 나오면 그냥 필연적으로 세팅이 되는 애들, 그게 감각이고 그래야 눈에 띄니까. 왜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냐면, 책임이라는 건 민사상 민법상 책임이라는 건 기본 원칙이 일단 유효라야 돼요. 계약 효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계약 효력이 있어야 의무도 있죠. 근데 그 의무를 불이행하면 불이행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지. 의무가 있는 자가 불이행하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민법의 대원칙이라고. 그러니까 유효인 계약 관계에서 발생했던 의무를 자신의 잘못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책임을 지는 게 대원칙이에요. 근데 그에 대한 이제 예외적 현상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잖아. 근데도 책임이 발생하는 유일한 경우가 이거 하나야. 무효인데도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이 사건 딱 하나다고. 또 하나는 유효인 경우에 잘못이 있을 때 책임지는 게 대원칙인데, 잘못이 없어도 책임지는 경우가 극히 이례적으로 있어요, 우리 시험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 한 2가지 사건 정도만 거론해서 나오는데, 대원칙이 그거야. 일단 효력이 있고 그 의무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이행을 안 했을 때 책임지는 게 민법의 전체적인 대원칙이라고. 유일한 예외,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책임이라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해야 돼, 이렇게 하나로. 둘이 건물 매매 계약했다고 4월 1일 날 대금 정하고 건물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약할 당시에 이미 목적 건물이 소실된 상태였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들은 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걸 목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규정을 하고, 원래부터 시작부터 불가능했을 때는 계약은 효력 인정 안 한다고. 그럼 갑은 처음부터 소유권 의무가 없는 거고 을도 대금 지급할 의무가 없어. 그럼 얘들은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계약금 준 게 있다? 그럼 계약금 어떻게 해? 돌려받아야지. 근데 공평의 원리에 입각해서 볼 때 이러한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인 경우에 을이 줬던 계약금만 돌려받아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을이 계약금만 돌려받기에는 을이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을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요. 갑이 4월 1일 날 그랬다. 야, 저번 달에 제주도에 내 별장 봤지? 같이 한밤 잤잖아. 마음에 드냐? 너무 좋대. 야, 그거 이렇게 팔 건데 너 살래? 그랬더니 산대. 그래서 둘이 계약한 거야. 그리고 다음날 전화 왔다 또 갑한테 미안하게 됐다. 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계약하기 전날 탔대.
근데 을은 이거 진짜 자기가 사고 싶으니까 당장 계약금 1,000만 원이 현금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빌렸다. 이자 주기로 하고, 야 이자 20만 원 줄 테니까 1,000만 원만 당장 좀 빌려줘. 그래서 계약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자 20만 원 줬다고 선이자 떼고 빌렸어. 그 우리 갑한테 그럴 거 아니요. 야 계약하자고 할 거면 건물이 있는지 네가 알아봤어야지. 전화도 안 해봤어? 그랬더니 당연히 있을 줄 알았대. 자기는 전화했으면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갑이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하자 그래가지고 을이 믿고 계약한 거 아니냐고. 그럼 원시적 불능에서 무효였을 때에는 계약 당시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은, 그걸 전혀 몰랐던 사람이 손해를 입은 게 있다면 배상을 해줘야 공평할 테니까. 그래서 둔 규정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에요. 그래서 과실이 있었던 갑은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을이 입은 손해, 이걸 신뢰이익이다 그래요. 저 대금 마련하는 데 든 이자 손해, 이거는 배상을 해주는 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걸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름에 써 있어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계약 체결했어 안 했어요? 그렇지. 계약은 체결한 거야. 계약 체결이 안 됐으면 책임도 없지. 계약을 안 했으니까. 근데 계약을 했잖아. 그럼 계약을 했는데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야. 이게 이때만 적용돼. 언제나 책임지는 게 아니라 과실이 있었던 사람, 즉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이 상대방한테 계약이 유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신뢰이익을 배상해 주라. 이걸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다 그래요. 이제 손해배상에는 신뢰이익이 있고 이행이익이 있어요. 자, 신뢰이익은 계약이 체결됐을 때 계약을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 계약 체결한 데 든 비용, 혹은 목적물 조사하는 데 든 비용, 혹은 지금처럼 대금 마련하는 데 든 이자 손해 등을 신뢰이익이라고 해요.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자, 이행이익은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제대로 이행을 해주면 그 물건을 되팔아서 남길 차익, 시세 차익을 이행이익이라고 해요. 구별은 되시죠? 그냥 간단히 계약 체결할 때 든 비용, 신뢰이익, 제대로 이행이 됐다면 되팔아서 남길 이익을 이행이익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제 이 계약법 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이 책임이 신뢰이익이 원칙인 사건이냐 이행이익이 원칙인 사건이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여러 개에서 묻는 게 아니라 딱 세 가지 사안에서 나와. 그럼 기본 전제가 유일하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만 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해주는 거예요. 근데 계약이 무효잖아. 그럼 이행 의무가 없잖아. 그럼 이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실이익 배상하는 게 원칙인 것이고, 이행이익은 계약이 일단 유효인 경우를 전제로 그때 발생한 경우가 이행이익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하실 거야 나중에.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이라는 것도 공평해야 되거든요. 그럼 법에서 볼 때는 실이익하고 이행이익을 놓고 볼 때, 법에서 볼 때는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는 이게 물건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되팔았을 때 남길 이익이 이행이익이고, 그럼 경제활동은 적은 비용을 들여서 차익을 남기려는 거 아니야. 그게 대부분의 경제활동하는 목적 아니냐고. 그러니까 법에서는 일단 실내이익보다는 이행이익이 클 것으로 전제를 둬요. 법에서. 그래서 이 경우에 실내이익을 배상을 해야 되는데, 실내이익은 다 배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행이익을 한도로만 배상을 해주도록 해. 이게 항상 제한이야. 이게 공평의 원리다고. 그러니까 이 의미가, 을이 저 이자 손해가 계약 체결한 데 든 비용들을 다 합쳤더니 100만 원의 손해가 생겼어. 실내이익이. 근데 이 사건은 무효라. 처음부터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되팔아서 남길 이익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실내이익 배상을 할 때는 가정을 해. 만약에 계약이 유효여서 약속한 날 을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을이 바로 되팔았을 때 남길 이익이 얼마인지를 가정해서 계산해. 그게 이익이. 그럼 계산했더니 200만 원이더라고. 그리고 한도 내에서 100만 원 다 배상해 주라는 거야. 근데 반대로 되팔아서 남길 이익이 50만 원이야.
그럼 이 경우에는 실리액이 아무리 100만 원이 발생했더라도 실제로 유효하게 이행했더라도 남길 이익이 5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때는 50만 원만 배상해 주는 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걸 실리액 배상하더라도 이행을 한도로 하도록 한다는 뜻이요. 지금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계약적 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 무효일 때만 적용되는 유일한 책임이다. 그럼 무효니까 이행이익은 발생할 수 없는 거고 실리액 배상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단 실리액은 언제나 이행이익을 한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는 이행이익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이행이익을 가정에서 산출을 하고 그 한도에서만 배상을 해주는 거야. 그래야 공평하니까. 이게 불공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성격을 고치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 욕심이 많은 거니까 조금 있다가 나올 거야. 더 공평한 거. 자, 표시하시. 양가로 1번에 의 원시적 불능 무효. 214페이지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에 실리이익,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줄 끝에 이행이익 넘지 못한다. 지금 당장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건 이 책 집에 가서 보란 뜻은 아니에요. 그건 아시지? 연습하시는 거야. 다음 주에도 이렇게 책에다가 표시하고 할 거니까 그 연습하시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 그냥 밑줄만 거 있을 때랑 지금처럼 실내이익, 이행이익 넘지 못한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을 때랑 만약에 이 책으로 복습하더라도 보는 게 다르잖아. 아무 표시 안 돼 있을 때랑 이게 표시됐을 때랑 딱 보면 동그라미 친 게 집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 싶네. 3월달부터는 아예 책에다가 이걸 진하게 해서 만들어줘. 그 남은 그 8개월 동안 그것만 눈으로 외우면 돼요. 그럼 시험지 딱 받으면 그 지문이 진하게 보여요. 시험장에서는 동그라미 쳐진 채 보여 그냥. 됐시. 자 이제 쌍무계약의 효력하시게. 쌍무계약이 무슨 뜻이요? 쌍방 모두가 의무를 지는 게야. 그러면 이 쌍무계약에서 양 당사자 모두 주고받기로 둘 다 의무가 발생했죠. 자, 둘 중에 누가 먼저 이행을 해야 공평해요? 동시에 해야 공평한 거 아니요? 하나 맞췄고. 그래서 동시행 관계야. 쌍무계약상 발생한 양 채무 간에는 동시행 관계라고. 왜 동시행해야 돼요? 그래야 공평하니까. 그러니까 민법은 공평으로 다 이해하시면 된다니까. 개인들 간의 관계니까 그게 공평해. 그럼 둘이 소유권 이전하고 돈 주기로 같은 날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서류 들고 안 나왔어. 소유권 이전 준비가 안 됐더라고. 그럼 매수인은 돈 줘 안 줘요? 안 줘. 언제까지 안 줘요? 갑이 줄 때까지 안 주죠? 그걸 동시행 항변권이다 그래. 동시행 항변권이 무슨 뜻이요? 어? 왜 또 옹알이를 해? 동시행하자고. 항변하는 권리다니까? 그럼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소리 안 주죠? 에? 그럼 매수인은 너 줄 때까지 나도 못 줘?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거지. 자,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소리를 줘요? 그럼 매수인은 동시행 항변할 수 있어 없어요? 다시 매도인이 소리 안 줘요? 그럼 너 줄 때까지 나도 못 줘라고 항변할 수 있죠? 매도인이 소리를 줘요? 그럼 항변할 수 있어 없어요? 그걸 왜 해야 돼요? 못해? 아니 갑이 소리를 준다고. 그럼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면서 돈 줘야지. 그럼 매도인이 소리 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너 줄 때까지 나도 못 줘 하고 동시에 항변을 해? 그게 의사무능력자지? 틀려? 시험에 나오면 틀린다니까? 이건 이해되셨어? 이게 이해할 일이야 이게? 그려줄게.
아니 진짜 기가 막혀서 그래.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아니 틀리는 것도 격은 갖춰서 틀려야지. 아 진짜 틀릴 게 있어. 틀려도 돼 그거. 근데 격은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그냥 일반인들끼리 술자리에서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이야기야. 얼마나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왜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 공부만 하러 오면 다 비정상이 되냐고. 사람이 정상인데,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 왼수들 왜 헛소문 내고 그러냐고. 벌써 소문났다. 이번 민법 시험이 어렵게 나올 거라고. 그럼 어디서 들었어? 다 들었지 또. 그 소문은 누가 낸 거야? 그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시험 문제 만들려면 아직 1년 남았거든요. 근데 아직 출제위원도 정해지지 않았고, 에? 시험 문제 만들 생각도 없는데 아직 어떻게 민법 시험이 어렵게 나올 거라는 건 누가 알지? 도대체 누가 한 거야? 그럼 어렵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거 다 사기야 진짜. 그 사기다고. 사기. 선생도 사기, 학원도 사기, 출판사도 사기, 동영상 업체들도 사기. 어렵게 나올 거니까 빨리 시작하래. 아니 쉽게 나와도 빨리 시작해야 돼요. 객관식 절대평가는 쉽고 어려운 건 당락을 좌우하지 않아요. 어렵게 나오면 안 풀면 돼요. 어렵게 나온다고 어려운 문제가 40개 나오는 거 아니거든. 그냥 한 10개 어렵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안 풀면 안 어렵잖아. 근데 어려운 걸 왜 풀어가지고 어렵게 시험을 보냐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매년 나오는 거 맞출 수 있으면 70점대를 맞거든.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아는 것만 골라 풀면. 그럼 아는 것만 골라 풀면 쉽죠. 시간도 남고. 근데 왜 공부도 안 한 거, 모르는 거, 어려운 것까지 풀어요? 왜 그래? 왜 그러냐면 정확히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는 게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게 있으니까 아는 것만 골라 풀어요. 근데 정확히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읽어봐야 안 돼요. 왜 읽어봐야 알아요? 내가 외운 건 안 읽어도 알지. 몰라? 내가 외운 건지 안 외운 건지를 몰라? 읽어봐야 알아? 아니 지문 딱 보면 동그라미 칠 때가 눈에 보이면 알고 있는 문장인 거고, 표시해야 될 때가 하나도 눈에 안 띄면 모르는 문장인 거지. 그럼 눈에 안 띄면 버려야지.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어디에다가 표시할 건지. 그럼 표시하면서 연습해 놓은 문장들은 눈에 띄니까 표시할 거고, 눈에 안 띄는 것들은 모르는 거니까 안 풀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다 풀어서 하나라도 더 걸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공부하니까 항상 50점대밖에 안 나와요. 아, 나는 이 문제는 나오면 반드시 딱 정리해서 풀어야지,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럼 그것만 골라서 풀게 된다고. 그걸 생각하세요. 여기 동시행 문제 시험에 나오는 거 완전 상식이거든.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틀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것도 틀리면 진짜 몰상식이야. 상식도 없는 거야. 근데 시험에 나오잖아? 90%가 틀려버려. 이거를. 딴 생각하니까. 지금 다 했어요. 이미 다 했어. 우리 연습. 안 믿어지지. 다 한 게. 다 했다니까. 어? 둘이 동시행 관계야. 그럼 당사자들 간에 특약으로 소유권 이전 먼저 해주고 돈은 몇 달 후에 받기로 할 수도 있어. 반대로 돈은 먼저 다 주고 소유권 이전은 3개월 후에 하기로 할 수도 있고. 그건 당사자 특약대로 하는 거야. 계약은 자유니까. 근데 다른 특약 없었죠. 그럼 동시행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둘이 4월 30일 날 얘는 소유권 이전하기로 하고 얘는 대금 지급하기로 둘이 약속했어. 대부분 다 이렇게 하잖아요. 소유권 이전하고 잔금 지급하고 같이 하기로 하잖아. 그럼 4월 30일자에 이제 소유권 이전 서류 주려고 준비해야죠. 그 등기 서류 다 준비를 했어. 그걸 이행 준비다 그래. 이행 준비가 무슨 뜻이요? 이행 준비한 거야. 그럼 갑이 이행 준비했다는 거을 알아야 몰라요? 갑이 이행 준비 다 한 거을 알아 몰라? 갑이 등기 서류를 다 준비해놨다는 거을 알아 몰라? 모르지. 어떻게 알아? 희한하네. 아, 갑이 서류를 다 준비한 걸 을이 알아버려? 같이 살아요? 같이 서류 띠로 다녀? 상식이 없네. 그러니까 갑이 이행을 준비한 거는 을은 알 수가 없어. 그럼 갑은
나는 준비가 됐으니까 야 이전 서류 줄 테니 너도 돈 내놔라고 준비가 끝난 사실을 을한테 알려야 돼. 그래야 을이 알게 돼. 그래야 을이 그거 서류 받으면서 돈을 주게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준비가 다 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걸 이행 제공한다 그래요. 이행 제공이 무슨 뜻이야? 이행을 제공했다고. 이행 준비는요? 이행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준비한 걸로는 안 되고 알리라고 제공을 하라고. 제공. 그랬더니 이제 갑이 을한테 제공을 하죠. 야 소유권이 다 완비됐다. 받아라고. 그럼 이제 을은 어떻게 해야 돼? 받아. 그럼 어떻게 해? 안 받아? 받아야지. 그리고 뭐해? 돈 줘야지. 받고 줘야 될 거 아니야. 쌍무계약이니까. 안 받아? 수령지체. 수령지체. 갑이 을한테 서류 주는데 안 받더라고. 그걸 수령지체다 그래. 수령지체가 무슨 뜻이야? 수령을 안 했다니까? 안 받아. 돈도 안 줘. 이행지체. 이행지체 뭔 뜻이야? 써있는 대로 이행지체. 이행을 안 해. 수령지체는 수령을 안 해. 이행지체는 이행을 안 해. 다 했네? 그러니까 갑이 서류를 제공해. 그럼 을은 받으면서 줘야지. 안 받아. 수령지체. 안 줘. 이행지체라고 한다고. 자 이제 해보게. 다 했어 지금. 일관성만 유지해주면 돼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일관성이야. 중간에 딴 생각 들어가가지고 생각이 바뀌시면 안 된다고. 그럼 이들 약속한 4월 30일 날 저들 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두 경우밖에 없어요. 갑이 이행 제공을 한 경우랑 갑이 이행 제공을 안 한 경우. 딱 둘 중에 하나지. 이건 되셔? 둘 말고 또 뭐 있어? 없잖아. 주고받기로 한 날 갑이 준비 다 끝났으니까 받아라 라고 하는 경우와 제공하지 않은 경우 딱 두 가지예요. 야 갑이 을한테 서류 받으라고 제공했어. 그럼 을은 동시이행 항변할 권리 있어 없어요? 당연히 없지. 왜 없어요? 갑이 제공했으니까.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받고 줘야지. 안 받아? 수령지체. 안 줘? 이행지체. 그걸 지체책임이라고 그래. 한마디로 을은 지체책임이 발생. 이때 지체에는 두 종류가 있어. 쌍무계약이니까 주고받는 거라 수령지체랑 이행지체랑. 쌍무계약이니까 소유권 이전 관계에서는 을이 채권자죠. 대금 지급 관계에서는 을이 채무자 아니요. 그럼 자 수령지체는 채무자가 지체하는 거요, 채권자가 지체하는 거야? 수령지체. 채권자가 수령을 안 하는 걸 수령지체다 그래요. 그래서 수령지체를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행지체는 누가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이행을 안 하는 걸 이행지체라고 해. 그럼 결국 갑이 제공을 했는데 을이 안 했지. 그럼 을은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갑이 제공 안 하죠. 그럼 을은 동시행 항변할 권리 있어 없어요? 있지. 왜요? 갑이 안 하니까 너 할 때까지 나도 못한다라고 항변할 권리 있잖아. 그럼 을은 수령지체야 아니요? 수령지체야 아니야? 아니잖아. 수령지체가 뭐예요? 수령하지 않는 거지. 에? 그럼 제공해야 수령지체가 발생하지. 갑이 제공 안 하죠. 수령할 거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럼 수령지체 아니야? 아니잖아. 그럼 왜 해야 돼? 그럼 을은 줘 안 줘? 안 줘. 언제까지 안 줘? 갑이 줄 때까지 을도 안 줘. 그리고 동시에 항변할 권리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을은 지체 아니야? 아닌 거야. 지체 책임 발생 안 한다고.
자, 해보게. 동시행항변권이 있는 자,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 책임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시험에. 그럼 동시행항변권이 있는 자,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 책임 발생한다 나오면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았다가 중요해요? 동시행항변권이 있는 자가 중요해요? 말로 해가지고 지금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고해. 보고. 자, 지체 책임 발생하냐고 물었죠? 그러면 동시행항변권이 있는 자가 중요해요?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았다가 중요해요? 이행하지 않았다가 중요해요. 그러면 시험에 지체 책임을 물을 때 이행한 게 나와요? 이행하지 않은 게 나와요? 그게 중요해? 아니 당연히 이행하지 않은 게 지체냐고 물어볼 때 나오지. 그럼 이행을 한 걸래? 그러니까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지체인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 거야. 상대방도 안 했어. 그래서 나도 안 했죠. 지체야 아니야? 아닌 거지. 그게 동시행항변권이 있는 자는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체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왜? 상대방이 안 했으니까. 항변권이 없는 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안 하죠. 그때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체 책임은 항변권이 있냐 없냐야. 항변권이 있는 자는 책임이 없지. 항변권이 없는 사람은 책임져야지. 이게 복잡해? 그럼 아주 상식적으로 할게. 갑이 서류 안 줬어. 을도 안 줬어. 을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해. 그건 알고 갑이 서류 계속 받아가라 그랬어. 돈 안 줬어.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지. 그건 알고 항변권이 있는 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 책임 발생할 수 있냐는 모르고? 같은 말인데? 아니 항변권이 있는 자 이 말이 갑이 제공 안 한 거 아니요? 그럼 지체 아니요? 아니잖아. 저놈 안 하니까 나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책임이 없어야지 공평한 거 아니요? 저놈 안 하는데 나는 책임져야 돼? 불공평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왜 술자리에서 말로 하면 알고 시험에 법률용어로 나오면 모르고 박찬호는 알고 찬호박? 몰라. 찬호박이라는 사람은 모른대. 어디 하나 더 해보게. 이제 이 동시행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매년 나오는 문장이 그거예요. 둘이 매매계약 하면서 등기 신청 대리할 법무사를 지정해. 그래서 둘 사이에 잔금 지급 완납되면 갑이 등기 서류를 법무사한테 보내. 그리고 이제 을도 대금 완납하고 법무사한테 자기가 제출할 등기 서류 보내주면 법무사가 등기 신청 대리할 거예요. 그래서 갑이 약속한 날 등기 서류 다 완비해가지고 법무사한테 맡기고 을한테 알렸어요. 나는 등기 서류 다 맡겼다. 돈 가져와 라고. 을 안 나타났어요. 지체야 아니요? 지체지. 갑은 다 제공했는데 을이 안 했으니까 지체야. 이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해. 이제 안 받아갔으니까 수령지체고 지금 돈 안 주니까 이행지체야. 지체책임이 발생했다고. 근데 한 달이 되도록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을이. 그럼 계속 한 달간 지연이자가 계속 계산된 거예요. 갑도 이제 열받은 거야. 자기만 호구도 아니고 계속 제공하고 있었으니까 법무사 사무실에 들려가지고 다시 서류 찾아가 버렸어요. 제공을 중단했다고. 그럼 지금은 제공해야 안 해요? 안 했지. 그리고 제공을 거둬들이고 제공하지 않은 채 을한테 돈 달라고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서류 줄 때까지는 나도 못 줘 라고 동시행 항변을 한 거야. 그럼 한 달간 제공했었죠. 근데 지금은 제공 없이 청구했지. 그럼 을은 항변할 수 있어 없어요? 다시 한 달간 제공했었어요. 그래서 한 달간 지체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공 안 했어요. 그리고는 청구했어요. 그러면 동시행 항변할 수 있어 없어? 왜 몇 명은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이러고 있어. 왜 그래? 왜 그렇게 비겁해? 한 달간 제공했었어. 그 후에 제공 지금 안 해. 그럼 을은 항변할 수 있어 없어? 보고하라고 한 달간 제공했어. 그럼 그동안에 항변권 없었죠. 근데 그 이후에 제공 안 했지. 그럼 항변권 있어 없어? 있다고. 그렇게 판결 난 거야 대법원에서. 그게 매년 시험에 나와. 갑이 한번 제공을 해서 을의 지체였다. 근데 그 후에 갑이 재차 제공 없이 청구를 또 했다. 을 항변할 수 있냐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항변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요? 지금 제공 안 했으니까. 근데 그 전에 제공 한 달간 했죠. 그동안에 지연이자 주는 거야. 근데 지금은 제공 안 하지. 그럼 지금은 항변하는 거예요. 너도 안 하니까 나도 못 한다고. 그 전에는 걔가 했는데 내가 안 했잖아. 그동안에 지연이자 주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리려면 한 번 제공한 걸로 안 되고 제공이 계속되고 있어야 돼. 제공 계속하면 상대방도 항변권이 없으니까 지체 책임 발생하는 거고, 제공 그만두면 그때부터는 상대방도 항변권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지체가 아닌 거야. 그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한 번 제공했어. 그 다음에 제공 안 했어. 그럼 계속 지체냐? 불공평하다고. 그건 제공하면 상대방이 지체고, 제공 안 하면 그때부터는 상대방도 지체가 아닌 게 공평하다는 거야. 뭐가 공평한진 법원이 결정해. 법원이. 그러니까 갑이 을을 지체에 빠뜨리려면 제공을 계속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제공 그만두면요, 그때부터는 상대방도 항변권이 있는 거야. 그 전까지는 책임을 지는 거고, 항변권이 있는 상태부터는 책임이 발생 안 한다고. 공가이공 가이공가이만 하면 티야. 제공했대, 항변권 없지. 제공 안 했대, 항변권 있다고. 항변권 없는 사람은 지체 책임 져야 돼. 항변권 있는 사람은 지체 책임 없어. 없다고. 이게 복잡해? 그럼 이게 두 경우야? 한 경우지? 아니, 경우의 수가 두 개면 경우의 수가 하나 아니요? 그건 아세요? 경우의 수가 딱 둘이다? 그럼 하나지. 몰라? 이거 알아. 그럼 이것도 한 거지. 왜? 뒤집으면 되잖아. 뒤집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틀려? 근데 왜 틀리냐고. 갑이 제공했대. 그럼 을 항변할 권리 없으니까 지체인 거고, 갑이 제공 안 하면 을도 항변권이 있으니까 을도 지체가 아닌 것이지. 그게 공평하지. 갑이 한 번 제공했었대. 그럼 을은 지체였지. 근데 그 후에 제공 그만뒀대. 그때부터 지체가 아니지. 공평하잖아. 그럼 동시에 항변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뭐 찾아요? 제공했냐 안 했냐 찾으셔야지. 자, 통박. 동시에 항변을 할 수 있는지를 시험에서 물어보면 상대방이 제공한 게 나와 안 한 게 나와? 동시에 항변할 수 있냐를 시험에서 물어보면 상대방이 제공한 게 나와 안 한 게 나와? 한 개 나와. 그럼 상대방이 서류 받아가라 라고 하는 걸 내놓고 거기다 대놓고 항변할 수 있냐가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나올 경우가 딱 하나로 정해진 거예요. 동시에 항변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면 상대방이 제공 안 한 게 나오는 거야. 100%인 거야. 그럼 상대방이 제공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항변할 수 있냐를 시험에서 물어봐요. 물어본 사람이 의사 무능력이지. 그걸 틀리는 사람도 있으면 둘 다 더맨더머지. 둘 다 구속시킨다고. 같은 방에다가 정해진 거야. 그래서 나올 사건이 딱 하나요. 한 번 제공해서 지체였다. 그 후에 제공 안 했다. 그래도 지체냐 아니냐, 항변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 동시에 항변할 수 있냐를 물어보면 맨 앞에를 봐, 바로 앞에를 봐? 바로 앞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맨 앞엔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현재 동시에 항변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면 바로 앞에 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100% 제공하지 않은 게 나오는 거야. 99%도 아니요. 이건 100%요. 그래서 시험은 정해져 있다니까. 정해져 있다. 정해진 것만 하시면 돼. 상식으로. 다 있어요. 자, 책에 가셔서 이걸 어디다 쓰고 싶은데 꼼지락거리다가 또 사관 이야기 들을 것 같으니까 쓰지는 못하고 책에다 써있단 게, 나중에는 인쇄해서 준다니까. 215페이지 파란색 바탕에 핵심 다지기 있죠. 거기 1, 2번 같이 묶어서, 자, 1번에 공합 주세요. 갑이 제공, 을은 항변권 존재하지 않으므로 을은 지체 책임 부담한다. 지금 첫 번째 줄에 나온 내용을 문장으로 써놓은 거죠. 갑이 제공했지. 그럼 을은 항변권 없지. 그럼 을은 지체지. 봐, 반대로 2번. 갑이 제공 않으면 을은 항변권 존재. 을은 지체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3번. 첫 번째 줄은 똥합치지 마세요. 갑이 제공해서 을이
수령지체에 빠진 경우죠. 근데 후에 또 합시다. 이제 갑이 제공 없이 청구, 을은 항변권 있다. 이게 나오는 게 3번이. 그럼 이 3번 사건은 위에 1번하고 2번 중에 몇 번하고 똑같아? 에? 2번하고 똑같지. 아따, 그리고 바로 앞에 게 똑같으니까 나란히 했겠지. 눈치도 하나도 없어 그냥. 아니, 결국은 지금은 제공 없잖아. 그럼 당연히 을은 항변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3번 문장이 항상 시험에 나오거든요. 여기서 동시행 문제에서. 그럼 문장 길잖아요. 그럼 그때서부터 보라 그랬잖아. 그럼 그때 질문이 동시행 항변할 수 있냐를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럼 맨 앞엔 볼 필요가 없잖아. 바로 앞에만 보면 되잖아. 바로 앞에 갑 제공 없이만 동그라미 치면 되거든. 그럼 갑이 제공 없죠. 그럼 을은 항변권 있잖아. 그렇게만 답하면 된다고. 이건 맞추겠어요? 수석해. 학교 가는 게 아니라 수석한다니까. 이런 거 맞추면 학교는 40점 맞아도 붙어. 그래도 학교는 40점 맞으면 안 돼. 국선생 얼굴을 봐서 학교는 60점 맞아야 돼. 참 성도 독특해.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국선생, 미스터 국. 제가 카톡에는 미스터 국이라고 돼 있어. 지가 한 거야, 지가. 내가 한 게 아니야. 카톡에다 지 닉네임을 그렇게 붙여놨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동시행 문제도 복잡 다양한 사건이 아니라 서로 쌍방 간의 의무를 지면 서로 동시행하는 게 공평하니까 동시행 관계인 것이고, 이들 간에 약속한 이행기에 한쪽이 제공을 하면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고, 제공을 안 하면 받을 것도 없고 줄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동시행 관계의 문제라고. 간단하잖아. 그럼 갑이 제공하면 을은 받으면서 줘야 되는데, 안 받아 수령지체, 안 줘 이행지체야. 근데 갑이 제공 안 하면 받을 것도 없고 줄 이유도 없잖아. 그러니까 수령지체도 이행지체도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갑이 제공하고 있는 동안에는 지체였지. 근데 갑이 제공을 안 하면요, 그때부터는 지체가 아닌 거지. 공평하잖아. 그게 공평하다. 자,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로다가 더 공평한 거 하시게.